야 정운용이, 예, 이병 정은영. 혼자 애조르지 말고 고병들 잘 따라다녀. 예. 총 쏘는 방법은 기억하지? 예. 쏘다가 챙 하고 열리면 총알 또르륵 집어넣고, 야야 방아쇠에서 손가락 빼. 알겠습니다. 쏘라고 할 때 손가락 넣는 거다. 하이. 저기 뭐야? 야 대가리 숙여. 은영아 방아쇠 손가락 걸어. 지금 쏴. 이 전투 기록은 1950년 8월 10일 국군 제6사단 2연대에 복무했던 정은용 이병의 참전 경험을 재구성한 거야. 이분은 입대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소총 사격과 총검술만 겨우 배우고 전선에 배치됐어. 그런 상황에서 고지로 접근하던 도중에 북한군의 기습을 받은 거야.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신병들이 저런 상황에서 기습을 막아냈다. 이 M1 게런드 소총의 장점이 저런 거지. 이 반자동 사격을 통한 이 화력의 우위 말이야. 하긴 북한군의 모식나강처럼 볼트액션, 즉 한 발씩 장전하는 수동식 소총을 썼다면 훈련이 부족한 병사들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북한군을 상대하기 힘들었을 거야.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자고. 당시 대부분의 나라가 볼트 액션 소총, 즉 총탄을 사격할 때마다 한 발씩 일일이 손으로 장전해야 되는 방식을 사용했던 반면 미군의 M1 소총은 총탄 8발을 한 번에 장전하고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한 발씩 자동으로 발사가 되는 반자동 방식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미군 병사들은 적군인 독일군과 일본군 병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총탄을 빠르게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모자란 점이 많았던 당시 한국군의 입장에서 북한군의 모식나강 소총보다 화력이 우수한 M1 게런드 소총은 정말 소중한 존재였지. 국군이 북한군에 비해 우수했던 얼마 안 되는 분야이기도 하고 말이야. 하지만 전쟁 초기에 모든 병사들이 이 게런드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 이 다른 무기들처럼 소총도 많이 모자랐고, 그래서 이 얼마 안 되는 국군들도 전부 다 그 게런드 소총으로 무장할 수는 없었지. 그래서 일제 99식, 38식 소총 같은 무기들을 꽤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 훈련병들은 일본 군대의 군복을 입고 일본군 소총으로 무장하고, 정신은 강복된 조국의 간성으로서 조선민족의 정신이 주입되고, 교본과 교리는 일본군 강복군에 미군 것까지 혼합되니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국군의 첫 무기는 우리가 일제로부터 광복을 맞은 지 5달 뒤인 1946년 1월 조선 경비대에 지급된 일본군의 총 99식 소총이었어. 조선 경비대라면 국군의 전신이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군대가 그 일본 총을 들고 훈련을 했다고? 현실적으로 대안이 99식밖에 없었어.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할 당시 38도선 이남에서 미군에게 항복한 일본군은 총 11만 6,800여 명. 이들을 무장 해제하며 압수한 소총 중 90%에 달하는 9만 3천여 정이 99식 소총이었어. 미군의 무기도 있었지만 이 한국의 군대를 지원한다는 빌미를 소련에게 주고 싶지 않았던 미 군정의 입장에서 이 무기를 지원해주기는 좀 어려웠지. 이런 상황에서 1946년 1월 미 군정은 조선 경비대를 창설한 뒤에 항복한 일본군에게 압수해서 폐기하고 남은 소총 중 일부, 그러니까 일제 소총 6만 정과 정당 탄약 15발을 경비대에 제공하기로 했어. 어쩔 수 없이 99식이라도 받아야 하는 처지였지만 이 한국군의 입장에서 이 계속 주력으로 쓸 수는 없었지. 광복 당시인 1945년을 기준으로 준수한 성능의 무기이긴 했지만 이미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수많은 국민들이 이 총 앞에서 공포에 떨었고, 또 어떤 젊은이들은 강제 징집을 통해 억지로 이 총을 들고 태평양과 중국 대륙에서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결국 광복을 맞아 비로소 내 나라를 지킨다는 군인들의 자부심에겐 결코 어울리지 않는 총이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구구식 소총 유물들의 대부분은 총기 상단에 새겨져 있던 일본 왕실을 상징하는 국화 문양을 갈아서 지워내고, 또 약실을 일본군의 소총탄인 7.7mm 탄 대신 미군의 소총탄인 7.62mm를 사용하도록 개조된 이른바 US-99식입니다. 광복 직후서부터 6.25 전쟁 발발에 이르기까지 국군이 얼마나 많은 무기 부족에 시달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니, 저런 상황이었으니 M1 게런드 소총의 도입이 이게 반가울 수밖에 없었겠네. M1 소총을 언제 처음 받은 거지? (1948년 2월) 지금의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인 조선경비사관학교의 사관 후보생들이 국군 최초로 게런드 소총을 지급받았어. 아, 이게 생각보다 빠르네. 난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나 받을 줄 알았는데.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군정 임무를 완수한 주한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떠날 때 M1 소총을 비롯해서 각종 무기들을 갓 창설된 국군에게 인계했어. 1949년까지 철수한 주한미군의 규모가 한 4만 5천 명 가량 되니까 남은 무기들의 양도 뭐 상당했겠는데? 1949년 6월 주한미군 철수가 완료됐을 때 국군에게 인계된 M1 소총은 총 41,897정이었는데 카빈 소총과 자동 소총, 기관 단총 등을 더하면 6.25 전쟁 발발 직전 국군 9만 5천여 명의 3분의 2 정도에게 미군의 무기를 지급할 수 있게 됐어. 야, 이제야 좀 군대다워 보이는데? M1 소총만 4만 정 넘게 지급이 됐으니 이 국군의 엄연한 제식 소총이라고 할 수 있겠네. 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군대를 만드느라 굉장히 막막했을 텐데, 그래도 뭐 당대 최고의 반대동 소총을 주게 됐으니 이 장병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뭐 뿌듯했겠어. 군사훈련도 M1 소총이 도입되면서 미군의 편제와 전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지. 무기에 맞춰 전력을 뿌리고 이 편제와 훈련, 이 보급, 전술도 다 뜯어고쳤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렇지. 소총 중대의 경우 경비대 시절엔 구구식 소총 1세기였지만 미군 무기를 인수받은 1948년 말의 국군은 이제 중대의 60%가 M1 소총으로 무장할 수 있었지. 거기에 연발 사격이 되는 브라우닝 자동 소총이 분대마다 한 정씩, M1919 경기관총이 중대 하기소대에 2정씩, 이런 식으로 체계적인 부대를 꾸릴 수가 있었어. 이제 막 만들어진 군대에서 뭐 부족한 것 투성이 없겠지만 이 같은 시기 미군과 다를 바가 없었네. 아, 그러면 그 당시 병사들의 M1 소총에 대한 반응은 어땠어? 반응을 보일 겨를이 없었지. 바로 이듬해가 1950년이었잖아. (1950년 6월 25일) 8시쯤 개성 시내로 가니 기차만한 큰 괴물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나타났다. 아군이 후퇴하면서 M1총을 사격하니까 실탄이 팅팅 튕기져 나오는데 저게 무슨 괴물인지 아무도 몰라 그냥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나도 여기저기 교육이란 교육은 모두 받고 다녔는데 이 전처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받은 바가 없으니까 다른 군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소총을 받고 이 막 군을 재편하기 시작한 지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6.25 전쟁이 발발했네. 우리는 기본 무장도 겨우 마련한 상황인데 뭐 북한군은 전차까지 끌고 왔으니 북한군의 무기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예외인 M1 소총도 이게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으니 정말 답답한 노릇이지. 6.25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도 국군의 무장은 여전히 완벽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전쟁이 발발했던 당일 이들에게 지급되었던 미제 소총의 수는 전체 인원의 60%뿐이었습니다. 국군은 모자라는 소총을 대신하여 많은 양의 일제 소총, 38식 소총, 구구식 소총 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면초가 풍전등화란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아니, 더구나 전선 곳곳에서 군인들이 쓰러지고 또 몸을 피하는 와중에 수많은 소총들이 주인을 잃었어. 이때의 흔적은 지금도 더러 발견되고 있어. 이 M1 소총 유물은 2004년 3월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위치하고 있던 옛 병무청 자리를 철거하던 도중 그 지하에서 발굴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발굴 현장에는 M1 소총 21정뿐만 아니라 실탄 1만여 발, 거기다 기관총과 박격포까지 함께 발굴이 되었었습니다. 출토된 유물은 1950년 6월 28일 서울이 북한군에게 함락될 당시 국군이 은닉했던 무기로 추정이 됩니다. 사흘 전이었던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38도선을 넘어서 전면적으로 남침을 해왔습니다. 특히 전차 부대를 앞세웠던 북한군의 주력 부대는 경기도 북부를 유린하고 서울을 향해 진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북한군,
남쪽으로는 교량이 모두 끊긴 한강에 가로막힌 서울의 국군은 얼마 남지 않은 쪽배들, 심지어는 수영을 통해서 한강 이남으로 후퇴를 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무기들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국군은 자신들의 무기를 적에게 내어주지 않기 위해 땅속 깊이 매몰하여 이들을 은닉하였고, 그 은닉한 무기 중 일부가 54년 만에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거 설상가상이네. 그나마 부족했던 소총을 땅에 묻는 병사들의 심정이 어땠겠어? 그래도 다행인 건 미국의 지원이 금방 도착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을 뺏긴 지 닷새 만에 7월 3일 일본의 미 극동군 사령부는 대전 비행장에 M1 소총 990정을 급하게 공수했어. 아니 뭐 언말에 오줌 넣기 아니야? 아니 990정 가지고 뭐래? 그건 시작이었어. 이 990정을 시작으로 전쟁의 첫 해인 1950년에만 미국은 14만 3천여 정의 M1 소총을 국군에 인계했어. 그래도 뭐 총이 없어서 싸우지 못하는 일은 뻔했으니까 뭐 한 고비는 넘긴 거지. 소총의 교육은 더 큰 문제였어. 당시 상황에서 가장 절박했던 건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많은 신병들이 전술훈련은 고사하고 M1 소총의 조작법조차 이게 충분히 익히지 못한 상태로 전선으로 나가야 했어. 군의관이 와서 신체 검사를 하는데 내 차례가 돼서 검사 들어가니 체중과 신장을 재는 신용도 하고 각자 종이 한 장씩 주면서 신상 명세서 같은 것을 쓰라 했다. 그걸 보고 최종 판정관이 판정을 하는데 요리조리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다. M1 총 어깨에 매면 개머리판이 땅에 끌리진 않겠다. 합격! 병력과 화력 모두 압도적이었던 북한군을 상대하기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선으로 나가 했어. 아직 미성년자였던 수많은 학도병과 소년병들에게 M1 소총은 무게와 책임 모두 그들이 짊어지기엔 너무 큰 부담이었어. 하긴 1945년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키가 166.5cm, 그리고 몸무게가 58kg이었다는 걸 감안한다면 4.31kg에 110cm 길이의 M1 소총은 진짜 뭐 버거운 물건이었을 거야. 무게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총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했다는 거야. 소대장님, 총탄이 나가지 않습니다 하고 누군가가 소리치고 있었다. 김소민은 즉시 달려갔다. 확인한 결과 장전했던 8발의 실탄을 모조리 발사한 후에도 새로 장탄하지 못하고 애만 태우고 있지 않은가. 방아쇠만 자꾸 당기고 있으니 발사될 까닭이 없었다. 여기저기서 소대장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할 수 없이 선임하사와 함께 교통호를 따라 병사들의 실탄 장전을 보살피기 위해서 돌아다녀야만 했다. 바로 그때 날아온 적탄이 김소위의 가슴을 꿰뚫었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이 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부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동안 6만여 명, 다시 낙동강 방어전투에서 6만여 명의 이 사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많은 총들이 주인을 잃고 또 주인을 바꾸면서 이 국군 장병들의 희생을 목격했을 거야. 아마 한반도 역사상 가장 뜨겁고 치열했던 여름이 아닐까 싶어. 창군 이래 가장 위험했던 3개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3개월을 버텨냈던 것, 이 12만 명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야. 당시 국군 병사들은 미처 몰랐겠지만 그들이 소총 한 자루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매일매일이 사실은 나 자신을 구하고 이 나라까지 구하는 순간들이었어. 가장 흔한 무기였지만 그렇게 참전자 모두에게 가장 절실했던 무기. 전시된 유물을 볼 일이 있다면 총 곳곳에 배어있을 옛 장병들의 피땀과 총구를 통해 본 전장의 참혹함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잠시나마 가져보는 건 어떨까? 자, 그럼 인사할까? 전 팬더 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